경고 다음 내용은 현대 한국 사회의 실제 소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심리적 이면, 자신의 집에서의 고독, 그리고 황혼의 나이에 자아를 되찾으려는 열망을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혼을 조장하거나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지만 각 개인의 경청받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존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나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4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툰 적 없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당신의 옷을 다림질하고 뜨거운 해장국을 준비해 주던 여자가 갑자기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 바로 아내라는 직업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이 드문드문해지기 시작할 무렵 막내 아들의 호화로운 결혼식 직후 한미자 씨는 김동수 씨가 평생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자존심 강한 김동수 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같은 다툼도 없었고 제3자의 개입도 없었으며 겉으로 드러난 씁쓸한 원한도 없었습니다. 오직 행복이라는 껍질 아래 40년 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던 적나라하고 차가운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고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여인의 뒤늦었지만 가장 찬란하고 고통스러운 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에게 비참한 비극을 깨닫게 하는 심리적 충격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오직 아내를 소유하는 법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늦가을 밤이었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11월 서울 특유의 쌀쌀함을 싣고 왔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멀리 마포대교의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 200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고급 아파트의 공기는 마치 굳어있는 듯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고급 검은색 세단의 엔진 소리가 꺼지고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한 공간만 남았습니다. 올해 68세가 된 대형 건설사 인사 담당 전무 출신 김동수 씨는 위풍당당하지만 피로에 물든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자도록의 건조한 삑삑 소리가 울리고 무거운 문이 열리며 미리 켜둔 바닥 난방 시스템에 따뜻한 공기가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반짝이는 구두를 벗고 10여 시간 동안 목을 조르던 값비싼 실크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뒤 만족감과 피로가 섞인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노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인 막내 아들 민호가 강남의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씨는 수입 소가죽 소파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축하의 박수 소리 쨍그랑거리는 술잔 소리, 그리고 그의 가족의 성공에 대한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의 칭찬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념에 따르면 아버지로서의 임무는 이 순간 완벽하게 끝난 셈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인 세 자녀 모두 가정을 꾸렸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집안도 번듯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편안한 날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골프, 주말에 옛 친구들과 함께하는 설악산 등산,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그에게 그것은
규칙이자 뒤집을 수 없는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승리감에 취해 있던 김동수 씨는 자신의 아내 한미자 씨가 바로 이 집에서 또 다른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꽃도 축하주도 하객도 없는 오직 끝 맺음만이 있는 의식. 아내로서의 삶을 졸업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신랑 어머니를 위한 고급 실크 소재의 연한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노란 조명 아래 그 푸른색은 더욱 슬프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예복이 몸을 조여 숨쉬기 힘들었지만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부부가 습관적인 침묵 속에 마주 앉곤 했던 넓은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 칼질과 도마질로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두 손은 짙은 갈색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허공이 아닌 그 봉투를 깊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65년 인생의 모든 용기를 이 한순간에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김동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주와 레드와인이 섞인 취기 때문에 발걸음이 약간 비틀거렸고 굵직한 목소리가 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복에 시원한 물 한 잔 주게. 꿀물이면 더 좋고. 오늘 정말 피곤하군. 손님 접대하느라 턱관절이 다 아플 지경이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은 섰어. 민호 녀석 이제 끝났군. 내일부터 우리 부부 실컷 한가하겠어. 당신 제주도 여행이나 온천 가고 싶으면 말만 해. 그는 아내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명령하면 아내가 즉시 질문도 지체도 없이 수행할 것이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유리잔에 물 따르는 소리가 맑지만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탁 소리가 났고 공간에 작은 파동을 일으킬 정도였지만 김동수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어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키고 나서야 손 옆에 놓인 낯선 물체를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실용적인 남자의 머릿속에 단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손님이 당신한테 따로 준 축의금이야? 아니면 선물 목록인가? 그냥 치워도 피곤하니까 내일 계산해. 돈 관리는 당신이 잘하니까 믿어. 하지만 미자 씨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남편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부드럽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울려 퍼졌지만 한 단어가 마치 해질녘 사찰의 종소리처럼 청운의 무게를 싣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축의금 아니에요, 여보. 열어보세요. 결혼 졸업 신청서예요. 김동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갑자기 목구멍에 걸려 쓴맛을 냈습니다. 그는 물컵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은 억지스럽고 일그러진 웃음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스트레스 끝에 전혀 재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 졸업, 당신 또 저녁에 그 질질 짜는 드라마 보더니 흉내 내는 거야. 멀쩡한 집안에 자식 결혼식 방금 끝났는데. 그는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장난 섞인 말투로 이 기이한 분위기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한미자 씨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 없는 날의 광주호처럼 고요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는 그 평온함 아래 자신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격렬한 지하수가 40년 동안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결하고 명료한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고 이미 아내의 서명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은 냄비에 있어요. 보약은 식탁 위에 라는 메모에서 보던 익숙한 글씨체가 이제는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리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흔들리며 반짝이는 나무 식탁 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공포와 극도의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한미자 자식 결혼식 방금 끝났어. 꽃도 안 시들었고 하객들도 다 안 갔는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비웃음을 사게 만들 셈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잖아. 도박으로 집을 날렸어.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어. 연금이랑 적금 다 당신한테 맡겼잖아. 비당일만 걷게 해주고 밥상 다 차려받으면서 뭐가 더 불만이야. 그의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평생 자신이 모범적인 남편이자 든든한 가장이라고 믿어온 남자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는 행복을 돈 안정 가문의 명예로 측정했습니다. 그는 왜 그 물질적 풍요가 지금 이 시점에 이혼 신청서로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자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여름의 소나기를 견뎌냈듯 남편의 분노를 견디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국이 조금 짜거나 다림질이 덜 됐다고 그가 큰 소리칠 때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양 여인의 일생이 담긴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김동수 씨.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당신은 좋은 아버지이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에요. 우리 모녀를 굶기거나 힘들게 한 적 없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쳤어요, 여보. 기진맥진해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내 진짜 이름을 기억이나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집사람, 민호 엄마, 김 여사라고만 불렀나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오후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당신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어요. 저는 당신 옆에서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김씨 가문의 며느리 김 이사의 아내 당신 아이들의 엄마였죠. 그런데 한미자는 어디 갔나요? 한미자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미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매운 걸 좋아해서 내가 맵게 요리하고 당신 따라 먹는 연습을 했으니 내가 매운 걸 못 먹는다는 사실조차 잊으셨나요? 오늘 민호가 며느리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면서 행복해하는 며느리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보, 병이 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5이에요. 단 하루, 달 아니면 1년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면 늦잠도 자고 귀찮으면 밥 대신
라면도 먹고 저녁 식사 걱정 없이 혼자 단풍 구경도 가고 싶어요. 완벽한 아내라는 이 역할을 졸업하고 싶어요. 제발 부탁해요.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떠나게 해주세요. 김동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존심과 심장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더 소리치고 싶었고 가장의 권위를 이용해 이 말도 안 되는 반란을 진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린 아내의 건조한 눈을 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구하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가 코를 골며 자는 동안 등불을 켜고 옷을 깁던 밤들, 접대 때문에 그가 집을 비웠던 식사 시간들, 그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던 순간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날 밤 넓은 아파트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 씨는 베개를 들고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고 마치 이 결혼을 장사 지내는 관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킹 사이즈 침대가 놓인 넓은 안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침구에는 여전히 아내가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 남아 있었지만 옆 사람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고 차가운 기운이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며 몸을 돌려 습관적으로 옆을 더듬었지만 허공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혼 신청서가 마침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스럽고 처절한 여정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진 나이에 말입니다. 오늘 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김동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차에 비우지 못한 물컵과 이혼 신청서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운명의 밤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미자 씨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소란도 협박도 없이 그녀는 낡은 가방에 온 몇 벌을 조용히 챙겨 마포의 호화로운 집을 그리고 40년의 청춘을 뒤로 한 채 서울 도심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고양시 일산 외곽의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법적 절차는 여전히 계류 중이었지만 그녀에게 이 결혼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밥상의 온기와 보살핌의 향기로 가득 찼던 공간에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광활한 공허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00평방미터의 고급 아파트 온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곳에서 김동수 씨의 삶은 진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항상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꾸린다는 날지만 철근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철학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나무이자 잣나무이며 돈을 벌어오는 사람, 경제적 가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집안일, 부엌일 빨래 같은 것은 사소한 일이며 아내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소한 일이 사라지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 없어지자 그의 세계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다룰 줄 모르는 무생물들로 가득 찬 차가운 콘크리트 벽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첫날 아침,
김동수 씨는 최신형 드럼 세탁기 앞에 서서 마치 우주선 조종석을 보듯 한국어와 영어 버튼이 빽빽한 제어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난방이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세제는 어디에 넣는지, 섬유유연제는 어디에 넣는지, 울 코스는 무엇이고 면 코스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찬물에 손 한 번 담가 본 적 없는 남자의 짜증과 대충주의로 그는 흰 셔츠 정장 바지부터 비싼 회색 캐시미어, 니트까지 모든 옷을 세탁기에 쑤셔 넣고 강력 세탁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그 결과 2시간 후 그는 쭈글쭈글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작년 승진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캐시미어 니트는 3살짜리 아이 옷처럼 작게 줄어들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옷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일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사회에 보여주던 세련됨과 단정함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화학 세제 때문에 튼 아내의 손과 맞바꾼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동수 씨의 식사 또한 금세 재앙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김치찌개, 생선구이, 갈비찜, 냄새가 진동하던 넓고 편리한 부엌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고 버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리할 줄 몰랐고 너무 큰 자존심 때문에 배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급히 산 도시락, 대충 끓인 라면 또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 밖에서 이어지는 술자리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식당도 문을 닫을 때가 있고 친구들도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술 기운이 사라지면 김동수 씨는 쓰린 속과 텅 빈 냉장고, 몇 개의 생수병과 너무 삭아버린 반찬통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텅 빈 벽에 메아리 치는 마른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짜증과 막연한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콜록 콜록 빌어먹을 집이 왜 이렇게 춥지 보일러를 28도나 올렸는데 뼈가 시리네. 그 여자 진짜 간 건가. 고작 자유 따위 때문에 다 늙어서. 무슨 자유야. 나한테 벌 주는 거야 한미자. 처음에 분노. 너 없어도 잘 산다. 는 생각은 점차 깊은 고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북동풍이 이중창 틈으로 몰아치는 밤이면 집은 무서울 정도로 광활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가 채소를 썰던 규칙적인 소리, 실내화 끄는 소리, 혈압약과 비타민을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하던 목소리까지 그리웠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약병이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일주일째 약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그의 월급에 기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내의 보살핌과 노동 반평생의 헌신에 기생해 온 덩굴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종과 사랑을, 의무와 인내를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주가 떠나자 덩굴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 씨가 마포의 차가운 동굴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일산에서는 한미자 씨가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한 월세방은 오래된 주택 2층에 있는 고작 2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도 수입 소가죽, 소파도 고급 공기청정기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인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소나무 이젤, 그리고 처녀 때부터 가져온 낡은 라디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닿지 못했던 사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아침 9시에 일어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베란다 밖 참새 소리를 들으며 국이 넘칠까봐 혹은 남편 옷을 다리지 않았을까봐 깜짝 놀라 깰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부엌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늦잠을 자고 싸구려지만 향기로운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작은 창가에 앉아 늦가을의 노란 은행잎이 거리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이 오랫동안 메마른 영혼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오후에 구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나이든 친구들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김씨 아내나 미녀 엄마가 아니라 한 선생님, 미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일산 호수공원 주변을 오래 걷고 김동수 씨가 질색해서 집에서는 절대 요리할 수 없었던 매운 떡볶이와 닭발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시간의 먼지 아래 잊었던 한미자라는 이름의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고 그것은 눈물의 짠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산의 하늘이 언제나 푸르고 햇살이 노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면 그녀는 작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집과 낡고 익숙한 공기에 대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는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이불을 걷어차는 남편에게 다시 덮어주던 습관, 전에는 귀찮게 여겼던 남편의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빈속에 술 마시지 말라고 챙겨주는 사람은 있을까? 날이 이렇게 추운데 무릎 관절은 안 아플까? 40년 동안 쌓인 부부의 정과 사랑은 이혼 서류 한 장이나 이사만으로 무배듯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고목과 같아서 나무줄기를 잘라내도 뿌리는 남아 남몰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직접적인 복종과 보살핌에서 멀리서 느끼는 걱정과 연민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과 타인을 위해 희생하던 습관 사이에 내적 갈등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별거 3 개월 후 혹독한 겨울밤에 찾아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배고픔과 게으름 탓에 냉장고에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고 일주일이나 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박테리아와 방심이 그 건장한 남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급성 식중독이었습니다. 뒤틀리는 복통과 함께 구토가 밀려와 그는 탈진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실로 기어가 전화기를 찾으려 했지만 떨리는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졌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몽롱한 가운데 그는 아들도 어머니도 아닌 아내의 이름을 입술을 달싹이며 불렀습니다. 다행히 서류를 가지러 들른 큰아들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부유한 동네의 고요한 밤을 찢으며 그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한미자 씨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젤 앞에 앉아 한강의 노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비보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붓이 바닥에 떨어지고 붉은 물감이 바닥에 얼룩지며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실내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은 채 택시를 잡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일산에서 신촌병원까지 가는 긴 시간 내내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모든 원망 자유에 대한 갈망, 그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느끼는 혹시라도 스쳐 지나갔을 통쾌함 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을지 모른다는 아내의 극심한 두려움, 조강지처의 깊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독립적인 한미자가 되고 싶어도 자신의 살과 피의 일부는 여전히 김동수라는 남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자 씨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김동수 씨를 보고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고 거만하던 남자는 앙상하게 말랐고 볼은 패였으며 오랫동안 깎지 않은 수염은 희끗희끗했고 안색은 창백하고 누렇게 떴습니다. 그는 낯설 정도로 작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링거 줄이 그의 앙상한 손등에 꽂혀 있었고 약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마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고 따뜻한 손으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김동수 씨가 희미하게 깨어났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시야가 점차 뚜렷해지자 그곳에 앉아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여전한 얼굴, 여전한 눈빛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가 왜 그리 아름답고 너그러워 보이는지 가부장적인 습관대로 그는 입을 열어 소리치려 했습니다. 어딜 갔다가 이제 와. 집안 꼴은 썰렁하고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씁쓸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울어서 퉁퉁 부은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고독한 잠자리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온기였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단지 외롭고 약하며 세상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늙은이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약하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야, 나 배가 고파.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이 먹고 싶어. 소고기는 없어도 돼. 그냥 따뜻한 국. 당신이 끓인 거면 돼. 그 말은 지난 40년 동안 내렸던 수천 개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고독에 완전히 무너진 남자의 고백이자 맛있는 국은 양념 때문이 아니라 공기처럼 가볍게 여겼던 아내의 사랑과 인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에 김동수 씨는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익숙한 온기,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기억 속의 미각. 비록 그것이 남은 동정심일지라도 조금이나마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늙은 남편을 바라보는 미자 씨는 자신의 반란이 다른 방향 더 고통스럽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의 운명적인 밤 이후 일주일이 지나 김동수 씨는 퇴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퇴원 서류를 든 채 밖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 기억 속의 따뜻한 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번 병치레가 완벽한 핑계가 되어 한미자 씨가 마음을 돌려 마포 아파트로 지난 40년간
그가 세워둔 낡은 질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집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기분 좋은 레몬그라스 오일 향이 났습니다. 부엌에는 물을 넣고 푹 끓인 소고기 국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며칠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더러운 옷들은 깨끗이 세탁되어 다림질까지 마친 채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기 전처럼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여보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가에 서 있는 미자 씨를 보고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천 가방을 들고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정주부 옷차림이 아니라 낙타색 코트를 입고 얇은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수 씨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극도의 당혹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실망과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또 가는 거야 병원에서. 나 간호해줬잖아. 국도 끓이고 빨래도 해줬잖아. 난 당신이 날 용서한 줄 알았는데 이 집에서 나 혼자 늙어 죽게 내버려둘 셈이야. 미자 씨는 뒤돌아보며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통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을 햇살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동수 씨, 지난 며칠 당신을 돌본 건 부부의 의리 때문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연민 때문이었어요. 당신에게 화가 난 게 아니니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 40년 당신의 무심함은 죄가 아니라 그저 시대 당신 세대의 나쁜 습관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다가와 습관처럼 그의 셔츠 깃을 바로 잡아주고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저를 위해 충분히 살지 못했어요. 한미자를 찾기 시작한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돌아가면 다시 이 부엌에서 죽어갈 거고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돌보는 연습을 하세요. 저기 벽에 세탁기, 전자레인지, 사용법, 분리수거 방법까지 다 붙여놨어요. 당신이 완전히 건강해지고 제 시중에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때 그때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불러 밥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초대해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하고 문 잠기는 소리가 그의 망상의 종지부를 찍는 듯 울렸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친구로서 라는 그녀의 말이 김동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이 만든 새장 밖으로 너무 멀리 날아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인생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나 책임감병을 핑계로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남자처럼 처음부터 다시 그녀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마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불호령을 내리던 전직 인사 담당 전무 김동수 씨는 이제 냄비칼과 도마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서 싱크대에 놓고 유튜브를 보며 실습했습니다. 첫 며칠은 재앙이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시커멓게 타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화재 경보기가 울릴 뻔했습니다. 밥은 죽처럼 질었고 국은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짰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고 아내에게 전화해 소리 지르거나 그냥 식당에서 사 먹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문가에서 보였던 아내의 단호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내에게 무능한 놈으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처럼 꼼꼼하게 수첩에 조리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김치찌개는 적당히 새콤하고 매운맛을 냈고 생선구이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의 정해진 날짜에 맞춰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세탁기를 고칠 새도 없어 찬물에 손빨래를 하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도록 설거지를 하면서 김동수 씨는 비로소 아내가 40년 동안 침묵 속에 견뎌온 고생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 향기로운 옷 한 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사랑의 결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오후의 고독을 덜기 위해 한강 공원의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뜻대로 이끌기만 하는 대신 타인의 발걸음에 맞춰 리듬을 타는 법과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길가의 앙상한 가지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가 두 번째로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햇살이 서울 전역에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남색 넥타이를 고쳐매고 남성적인 우디 향수를 살짝 뿌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약간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처음 만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신청 전화를 걸 때처럼 긴장되고 초조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자 씨인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잘 지내요. 나 잘 지내. 오늘 날씨가 참 좋군. 여의도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을 거야.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 아, 아니 차 마시자. 인사동에 아주 조용한 전통 찻집을 아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대추차가 있어. 그리고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세차도 깨끗이 했어.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김동수 씨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내 그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오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라는 세 마디의 김동수 씨는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산으로 운전해가며 마치 축제에 가는 듯 마음이 들떴습니다. 새방에서 나오는 그녀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보라색 장군무늬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입술에는 진달래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습니다.